오늘의 이야기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깊은 상처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을 꿈꿨지만 무책임한 남편과 상식을 벗어난 시어머니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렸던 한 여성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마셔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였고 저는 제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시작된 제 집안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와 제멋대로인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던 그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동네 서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홍보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는 지식인 부부로 통하셨죠. 요즘 시대에 동네의 작은 책방은 참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수많은 책방들이 문을 닫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 서점들만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가게는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바로 책이 배송되고 몇천 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작은 책방이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은 오랜 경험으로 손님들이 원하는 책을 귀신같이 찾아주셨고 무엇보다 두 분 모두 등단한 작가이셨기에 글쓰기 수업을 병행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늘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홍보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강점인 글쓰기 수업을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고 SNS에 꾸준히 홍보글을 올리는 것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인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아동반까지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책까지 사가면서 서점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며 저 역시 외향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변해갔고 이러한 현장 경험들이 쌓여 자연스럽게 마케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을 회사 업무에 접목하니 성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동료들보다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제가 팀장이 된 것은 물론 제 능력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에 닥쳐온 우연과 불행이 뒤섞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불행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어려움이 회사 일이 아닌 집안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와만 사성이라 하여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들 하지만 제게 가정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애초에 결혼했다고 해서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좋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결혼 초기에는 제가 회사 생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호텔의 홍보 촬영 때문에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는 잡지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주로 사진 촬영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전시회를 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외국에서도요. 하지만 사진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찍고 싶은 완벽한 장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죠? 직장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 당장 돈벌이가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 꿈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들에 집중해요. 그게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결국 작은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저 덤덤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섬세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었고 없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과감하게 다가갔습니다. 글쓰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의 철학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으며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그는 예술가적 기질과 성숙함을 동시에 지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도 그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말로 저를 달래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다가 길가에 핀 꽃 사진을 찍어 꽃다발 대신 건네주곤 했습니다. 꽃다발도 아니고 웬 꽃 사진이에요. 당신에게 당장 꽃을 주고 싶은데 주변에 꽃가게가 없었어. 그리고 꽃은 시들지만 사진은 영원하잖아.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봐. 사진의 좋은 점은 언제든 그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감정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잖아.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로맨틱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찍어준 사진을 즉석 사진기로 뽑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저에게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남편이 했던 말들을 전해드리니 무척 좋아하셨고 덕분에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도 별탈 없이 끝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첫 공식적인 집안 행사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셔서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딱 질색하고 오직 실속만 따지는 분이셨습니다. 돈 많이 드는 외식은 싫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며느리인 내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라는 신호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좋아한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직접 장을 봐서 정성껏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첫 행사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 정도로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과소비를 싫어하시니 돈만 많이 들고 실속 없는 메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성이 들어간 티는 나도록, 하지만 너무 튀는 메뉴는 배제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시면서도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기본 메뉴가 빠지면 서운해하시니까요. 저는 갈비찜을 메인으로 생선구이와 잡채, 시금치나물, 그리고 생일상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꼬박 2시간을 꼬박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7시 남편까지 도착하고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적당히 매콤한 향이 퍼지는 갈비찜,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시금치, 윤기가 흐르는 잡채,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 그리고 진하게 끓인 소고기 미역국까지. 그 옆에는 남편이 사온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촛불을 끄시더니 말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술, 갈비찜 한 점, 그리고 잡채를 차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갈치에는 좀처럼 젓가락이 가지 않더군요. 모든 음식을 딱 한 입씩만 맛보는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갈비찜 고기 한 점을 더 집어드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짜구나.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때문에라도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거 몰랐니? 호텔 같은 데서 비싸게 파는 바깥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렇구나. 사람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돼. 다음에는 내가 요리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제대로 배워가거라. 내 아들도 먹을 음식인데 이렇게 짜게 만들어서야 되겠니? 이러면 밖에 나가서 망신만 당한다. 예상보다 훨씬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로 짜다고 내뱉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음식을 다시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간을 맞추는 것이 요리에서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입에는 결코 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은 간장을 퍼부었냐며 짜고 시금치나물도 짜고 갈치는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짜다며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반차까지 내고 2시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제 노력이 허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고생해서 차렸으니 맛있게 먹자. 엄마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혹평을 퍼붓는 시어머니도 아무 말 없는 남편도 그저 숟가락질 소리만 들리는 그 식탁은 생일상이 아니라 마치 저를 심판하는 경연대회장 같았습니다. 심사위원은 단 한 명, 그 입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는데 또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과는 예쁘게 장식하지 않았다고, 딸기는 꼭지를 칼로 깔끔하게 잘라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사과에 무슨 조각 장식을 합니까? 접시에 과일을 올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 사람이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저 완벽함이라는 것에 미쳐있는 까다로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어떤 서운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둔해주지 않은 것보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기묘한 압박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그 징조는 바로 남편의 해고였습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 잡지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남편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죠. 사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벌이가 있었고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실업수당을 받으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취업하면 된다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해고 소식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그날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냐? 내 아들은 집에 있고? 네, 어머님. 저는 출근했고 그 사람은 집에 있어요. 남편은 집에서 놀고 아내는 나가서 돈을 벌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원래 직장 잘만 다니던 애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라도 벌어야 생활비라도 벌죠. 그 사람도 곧 다시 회사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다. 그 전화들은 순수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길을 망친 주범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달리니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화풀이를 며느리에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까지 겹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 속초에 새로 여는 호텔에 파견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보통 지방 발령은 좌천으로 여기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봉도 더 높았고 지점 성과가 좋으면 승진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속초로 가고 싶다고 말하며 월급이 더 오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다가 있는 속초에 가면 사진작가라는 그의 꿈을 다시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저희는 속초로 이사를 갔습니다. 속초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점의 홍보와 마케팅에 매달렸고 남편은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지니 연락도 줄어들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아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속초에 카페를 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속초 너무 좋은 것 같아. 풍경 좋은 곳에 우리 카페를 열면 정말 괜찮을 거야. 한국에 카페가 치킨집보다 더 많아. 지금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서울에 있는 우리 집,
전세 줬잖아. 그 돈으로 하면 충분할 거야. 서울에 있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의 전세금을 전부 카페 창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준비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망하러 들어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계획을 절대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자신의 사진 경험을 살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카페를 꾸미는 상상에 빠져 있었죠. 연애할 때 멋져 보였던 그의 예술가적 감성이 결혼하고 나니 현실 감각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했고 당연히 전세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카페 건물 계약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망해. 당신은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거야?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응원부터 해준다던데 당신은 왜 계속 반대만 하는 건데? 섭섭하다 정말. 이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인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의 분노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습니다. 같이 서핑이나 하러 가자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생각에 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화해는커녕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핑 초보였던 저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신나게 파도를 타러 멀리 가버렸습니다. 보통 싸운 뒤라면 옆에서 챙겨주며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설상가상으로 저는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기 위해 보드에 매달려 발버둥치며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떨어진 서핑보드를 잘못 밟아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나타난 남편은 사과는커녕 왜 조심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초보자인 나를 혼자 두고 멀리 갔어? 당신이 먼저 서핑 가자고 했잖아. 잠깐 파도 좀 탄다는 게 그렇게 됐네. 들어보니 수술도 별로 안 어렵다며? 며칠만 입원하면 된다며. 며칠간의 입원 생활 동안 남편은 카페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딸이 수술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몸에 좋은 반찬들을 직접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 챙기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옆 침대에 새로 들어온 여자 덕분에 그나마 덜 지루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자친구와 서핑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말하는 남자친구의 특징이 제 남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좋아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옆 침대 여자가 제 수납장에서 우연히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뺨에 뽀뽀를 하며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어머니까지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소식 들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은 짝을 잘 만나야 한다더니만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꾀병이 아닌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분도 엉망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없는 병원밥 대신 친정엄마가 사주신 반찬을 꺼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반찬통을 전부 자기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주신 반찬인데 왜 가져가세요? 너만 먹냐? 며느리가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남편 밥도 못 챙겨줄 망정. 다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 아들도 먹어야지. 너만 호강하냐? 그 우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있던 불륜 증거 사진들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담는 김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당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버릇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제가 던진 사진을 본 순간 입이 턱 막힌 것입니다. 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옆 침대 여자, 즉 상간녀를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완벽함을 좋아하시는 어머님, 오늘부터 저 여자 며느리로 삼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결혼 생활 끝낼 거니까요. 원래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 잘 됐네요. 그런데 각오는 하고 계시죠? 그 후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이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카페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괴롭힘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내며 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깊은 상처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을 꿈꿨지만 무책임한 남편과 상식을 벗어난 시어머니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렸던 한 여성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마셔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였고, 저는 제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시작된 제 집안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와 제멋대로인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던 그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동네 서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홍보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는 지식인 부부로 통하셨죠. 요즘 시대에 동네의 작은 책방은 참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서정가제 이후 수많은 책방들이 문을 닫고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 서점들만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가게는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바로 책이 배송되고 몇천 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작은 책방이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은 오랜 경험으로 손님들이 원하는 책을 귀신같이 찾아주셨고 무엇보다 두 분 모두 등단한 작가이셨기에 글쓰기 수업을 병행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늘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홍보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강점인 글쓰기 수업을 전면에 내세운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고 SNS에 꾸준히 홍보글을 올리는 것도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인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아동반까지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책까지 사가면서 서점 매출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손님들을 직접 상대하며 저 역시 외향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변해갔고 이러한 현장 경험들이 쌓여 자연스럽게 마케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을 회사 업무에 접목하니 성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동료들보다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었죠. 제가 팀장이 된 것은 물론 제 능력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에 닥쳐온 우연과 불행이 뒤섞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불행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어려움이 회사 일이 아닌 집안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와만 사성이라 하여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들 하지만 제게 가정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애초에 결혼했다고 해서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좋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결혼 초기에는 제가 회사 생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을 하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호텔의 홍보 촬영 때문에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는 잡지에 글을 쓰기도 했지만 주로 사진 촬영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전시회를 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외국에서도요. 하지만 사진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찍고 싶은 완벽한 장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죠? 직장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 당장 돈벌이가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 꿈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것들에 집중해요. 그게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결국 작은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화내지 말고 그저 덤덤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섬세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었고 없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과감하게 다가갔습니다. 글쓰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의 철학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으며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풍요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그는 예술가적 기질과 성숙함을 동시에 지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도 그는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말로 저를 달래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다가 길가에 핀 꽃 사진을 찍어 꽃다발 대신 건네주곤 했습니다. 꽃다발도 아니고 웬 꽃 사진이에요. 당신에게 당장 꽃을 주고 싶은데 주변에 꽃가게가 없었어. 그리고 꽃은 시들지만 사진은 영원하잖아.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봐. 사진의 좋은 점은 언제든 그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감정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잖아.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로맨틱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찍어준 사진을 즉석 사진기로 뽑아 지갑에 넣고 다니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순간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저에게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남편이 했던 말들을 전해드리니 무척 좋아하셨고 덕분에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견례도 별탈 없이 끝났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첫 공식적인 집안 행사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셔서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딱 질색하고 오직 실속만 따지는 분이셨습니다. 돈 많이 드는 예식은 싫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며느리인 내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라는 신호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소비자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들은 대부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좋아한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직접 장을 봐서 정성껏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첫 행사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 정도로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과소비를 싫어하시니 돈만 많이 들고 실속 없는 메뉴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성이 들어간 티는 나도록, 하지만 너무 튀는 메뉴는 배제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시면서도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기본 메뉴가 빠지면 서운해하시니까요.
저는 갈비찜을 메인으로 생선구이와 잡채, 시금치나물, 그리고 생일상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꼬박 2시간을 꼬박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저녁 7시 남편까지 도착하고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적당히 매콤한 향이 퍼지는 갈비찜,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시금치, 윤기가 흐르는 잡채,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 그리고 진하게 끓인 소고기 미역국까지. 그 옆에는 남편이 사온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촛불을 끄시더니 말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 한 술, 갈비찜 한 점, 그리고 잡채를 차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갈치에는 좀처럼 젓가락이 가지 않더군요. 모든 음식을 딱 한 입씩만 맛보는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갈비찜 고기 한 점을 더 집어드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짜구나.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때문에라도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거 몰랐니? 호텔 같은 데서 비싸게 파는 바깥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렇구나. 사람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돼. 다음에는 내가 요리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제대로 배워가거라. 내 아들도 먹을 음식인데 이렇게 짜게 만들어서야 되겠니? 이러면 밖에 나가서 망신만 당한다. 예상보다 훨씬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신경질이 섞인 목소리로 짜다고 내뱉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음식을 다시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간을 맞추는 것이 요리에서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입에는 결코 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은 간장을 퍼부었냐며 짜고 시금치나물도 짜고 갈치는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짜다며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반차까지 내고 2시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제 노력이 허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고생해서 차렸으니 맛있게 먹자. 엄마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혹평을 퍼붓는 시어머니도 아무 말 없는 남편도 그저 숟가락질 소리만 들리는 그 식탁은 생일상이 아니라 마치 저를 심판하는 경연대회장 같았습니다. 심사위원은 단 한 명, 그 입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는데 또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과는 예쁘게 장식하지 않았다고, 딸기는 꼭지를 칼로 깔끔하게 잘라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사과에 무슨 조각 장식을 합니까? 접시에 과일을 올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 사람이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저 완벽함이라는 것에 미쳐있는 까다로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어떤 서운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둔해주지 않은 것보다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기묘한 압박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그 징조는 바로 남편의 해고였습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 잡지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남편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죠. 사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벌이가 있었고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실업수당을 받으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취업하면 된다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해고 소식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아셨는지 그날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냐? 내 아들은 집에 있고? 네, 어머님. 저는 출근했고 그 사람은 집에 있어요. 남편은 집에서 놀고 아내는 나가서 돈을 벌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원래 직장 잘만 다니던 애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라도 벌어야 생활비라도 벌죠. 그 사람도 곧 다시 회사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다. 그 전화들은 순수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화살은 오로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길을 망친 주범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달리니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화풀이를 며느리에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사 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까지 겹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 속초에 새로 여는 호텔에 파견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보통 지방 발령은 좌천으로 여기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연봉도 더 높았고 지점 성과가 좋으면 승진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속초로 가고 싶다고 말하며 월급이 더 오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다가 있는 속초에 가면 사진작가라는 그의 꿈을 다시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저희는 속초로 이사를 갔습니다. 속초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점의 홍보와 마케팅에 매달렸고 남편은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지니 연락도 줄어들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아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속초에 카페를 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속초 너무 좋은 것 같아. 풍경 좋은 곳에 우리 카페를 열면 정말 괜찮을 거야. 한국에 카페가 치킨집보다 더 많아. 지금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서울에 있는 우리 집 전세 줬잖아. 그 돈으로 하면 충분할 거야. 서울에 있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의 전세금을 전부 카페 창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준비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망하러 들어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뜬구름 잡는 계획을 절대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자신의 사진 경험을 살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카페를 꾸미는 상상에 빠져 있었죠. 연애할 때 멋져 보였던 그의 예술가적 감성이 결혼하고 나니 현실 감각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했고 당연히 전세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카페 건물 계약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망해. 당신은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거야?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응원부터 해준다던데 당신은 왜 계속 반대만 하는 건데? 섭섭하다 정말. 이때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벌인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의 분노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습니다. 같이 서핑이나 하러 가자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생각에 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화해는커녕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핑 초보였던 저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신나게 파도를 타러 멀리 가버렸습니다. 보통 싸운 뒤라면 옆에서 챙겨주며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설상가상으로 저는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기 위해 보드에 매달려 발버둥치며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떨어진 서핑보드를 잘못 밟아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나타난 남편은 사과는커녕 왜 조심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초보자인 나를 혼자 두고 멀리 갔어? 당신이 먼저 서핑 가자고 했잖아. 잠깐 파도 좀 탄다는 게 그렇게 됐네. 들어보니 수술도 별로 안 어렵다며? 며칠만 입원하면 된다며. 며칠간의 입원 생활 동안 남편은 카페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딸이 수술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몸에 좋은 반찬들을 직접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 챙기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옆 침대에 새로 들어온 여자 덕분에 그나마 덜 지루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자친구와 서핑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말하는 남자친구의 특징이 제 남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좋아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옆 침대 여자가 제 수납장에서 우연히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그 여자와 뺨에 뽀뽀를 하며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웃고 떠들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어머니까지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소식 들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은 짝을 잘 만나야 한다더니만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꾀병이 아닌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분도 엉망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없는 병원밥 대신 친정엄마가 사주신 반찬을 꺼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반찬통을 전부 자기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주신 반찬인데 왜 가져가세요? 너만 먹냐? 며느리가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남편 밥도 못 챙겨줄 망정.
다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 아들도 먹어야지. 너만 호강하냐? 그 우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있던 불륜 증거 사진들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담는 김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당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시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버릇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제가 던진 사진을 본 순간 입이 턱 막힌 것입니다. 마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옆 침대 여자, 즉 상간녀를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완벽함을 좋아하시는 어머님, 오늘부터 저 여자 며느리로 삼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결혼 생활 끝낼 거니까요. 원래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 잘 됐네요. 그런데 각오는 하고 계시죠. 그 후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이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카페는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위자료까지 물어주느라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괴롭힘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했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내며 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넘어 두 가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과 깊은 상처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을 꿈꿨지만 무책임한 남편과 상식을 벗어난 시어머니로 인해 삶의 근간이 흔들렸던 한 여성의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마셔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였고 저는 제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후 시작된 제 집안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와 제멋대로인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죄인처럼 몰아가던 그들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케팅 일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동네 서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홍보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는 지식인 부부로 통하셨죠. 요즘 시대에 동네에